제가 오늘 두 개의 고려 국경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국경에 따라서 하나는 큰 고려,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고려가 있고, 또 하나는 작은 고려,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숨지기면서 사는 고려. 두 개의 고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저희 동료 학자들이 국회 동북아 역사 투기가 발의를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5년간 예산 지원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서 이 내용을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묵묵부답, 상당히 오늘 들어보시면 놀라운 내용입니다. 묵묵부답 이렇게 무시일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사랑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지켰던 땅이기 때문에 이 지도에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들의 땀과 피가 어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고려가 있고 오른쪽에 고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우리가 기존의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의주에서 원산까지 고려 국경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5년간 연구 사업을 해보니까 그거는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인들의 항일의식, 민족 독립의식을 꺾고 마비시키기 위해서 원래 고려의 영토를 한반도 밑 안으로 우그러뜨려 놓았던 반면학자들의 왜곡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복희대 교수팀 연구 결과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대 교수팀의 이야기는 원래 고려는 이렇게 국경이 이랬다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이 고려하고 이 고려는 너무 달라서 제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한 3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그 자료를 놓고 몇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끝에 말씀드릴 내용은 국제정치학자로서 복희대 교수팀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내용도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지도를 마음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지도와 이 지도, 이 국경과 이 국경을 놓고 이 국경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한 것을 들어보신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 근거만 놓고 봤을 때 왼쪽 지도, 오른쪽 지도 어느 것이 더 그 사실과 부합되는지 한번 상식을 놓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전문가들의 어려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그린 이 지도가 사실일 수 있는 근거를 무지하게 많습니다. 몇백 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5가지로 줄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지금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이 지도가 틀리다는 이유를 5가지만 골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당당한 고려의 국경의 근거, 그 다음에 기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도는 현행 교과서인데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들 고조선 연구소가 뭐 대단한 것을 이번에 밝혀낸 것이 아니라 원래 조선시대 초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을 복원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조선 총독부를 거치면서 지우개를 지운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국제대 교수님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교과서의 고려 국경의 모순점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5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러시아 학자들이 2년 전에 우리 학교에 와서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러시아 학자들 3사람 보이죠. 국동아카데미의 아주 권위 있는 고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나라에 왔냐면은 자기들이 연해주 지방, 여기가 연해주 지방입니다. 연해지방에서 발굴 조사를 몇십 년을 하니까 산성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여진족, 금나라의 성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굴 조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고려 청자라든가 고려 사람들의 유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금나라 여진 쪽의 문화가 아니고 분명히 고려시대 사람들이 남긴 건데, 근데 한국의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려 사람들의 흔적이 나오는 게 일치가 안 되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국제회의를 하면서 했더니 인하대학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하! 그러고 딱 맞네! 라고 해서 아주 만족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산성에서 그런 고려 사람들의 유적과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 사실은, 그렇죠? 그 고고학적인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올라가려면은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교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연해지수방에서 많은 고려시대 성이 산성이 나오고 군사시설이 나오고 고려 사람들의 거주 흔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물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는 이 지도하고 어느 거하고 부합될까요? 만약 이 인하대 고조선정부서가 발표된 지도와 부합된다고 그러면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보시는 게 요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란 사람들은 불교국가인데 거란 사람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에는 꼭 저런 요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탑은 전쟁통에 웬만하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탑이 있는 곳은 거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거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요탑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가본 건데 이 요탑을 유심히 봐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중국인 고고학자가 만주 지역과 여수 지방 전국 뭐 다 다니면서 아까 보신 요탑 있죠? 요탑이 있는 곳을 표시한 겁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가 요동반도고 여기가 신의주, 이렇게 한반도가 있습니다. 요탑이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탑이 없는 곳은 거란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죠. 거란과 요 나라는 한 치의 땅도 뺏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움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란 사람들이 요 라인에 이 오른쪽 이 방한한 땅에는 거란 사람들이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았을까요? 거란 사람이 안 살았으면 고려 사람이 살았겠죠. 자, 이 표시된 화살표 요 라인에서 왼쪽은 분명히 거란 사람 땅인데 요 라인 오른쪽에는 거란 사람의 거주 흔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왼쪽에 있는 당당한 고려의 지도와 약소국 지도 오른쪽하고 어느 사실과 부합됩니까? 만일 당당한 큰 고려하고 부합된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가 라고 판단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란 사람들의 무덤의 양식은 고려 사람들하고 달라서 전실묘였습니다. 벽돌로 무덤방을 만드는 그런 양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요동반도인데 요동반도 아까 그 가운데선 이쪽에서 말고 이 오른쪽에서는 요 나라 군나라 사람들의 유적의 흔적인 전실묘, 벽돌방 무덤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는 거란 사람이 살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 학생들이 배우는 영토와 국경을 쓸 때는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만 교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고려 이 국경은 이러한 전실묘의 분포라고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하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하고 아까 요탑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고려 국경의 현재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 가리키고 있는 요게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이라고 해가지고 거란하고 막 싸운 다음에 산성을 쌓아서 방어를 하려고 했다. 그런 내용인데 우선 지도에 있는 천리장성에 어딜 가도 산성의 유적을 발견한 흔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없어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산성을 있다고 했을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없는데 그 학생들이 배우는데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의 산성이 있다고 하는 이 라인 신의주에서 원산 신의주 원산은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이게 해발 고도가 1000m를 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다 산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산성을 쌓을 수도 없고
산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려가 상대했던 북방민족은 말 타고 쳐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이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근거 자체가 맞지 않는 사실을 버젓이 지금 교과서에 올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A부터 B 라인에 산성의 유적이 없다, 사진 한 장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려의 국경이 신의주에서 원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부합됩니까? 안 됩니까? 부합되지 않는다면 바로 한번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성계 장군이 최영 장군의 명을 받아서 요동정보를 하려고 압록강 근처에 갔다가 돌아온 게 쿠데타를 하고 조선의 개국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니 고려가 뜬금없이 요동정보를 한다고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니? 라고 생각한 겁니다. 힘도 없는 나라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요동이 고려 땅이었다면은 명나라가 남의 땅에 들어와서 버티고 있으니까 내 땅을 지키려고 요동정보를 보내는 거 하고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작은 고려가 겁도 없이 대국 명나라한테 대등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교과서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여기가 천룡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명나라가 여기다가 군사시설, 미는 군사시설을 말합니다. 를 설치해 남의 나라 땅에 와서 했기 때문에 고려가 요동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분명히 이성계 장군은 이렇게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 요거를 치러 갔는데 왜 북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가야죠. 그럼 방향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천령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요동 북쪽에 천령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 교과서 배운 적 있습니까? 안 가르쳤습니다. 이 싹 씹고 안 가르친 겁니다. 이 천령 박물관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거란과 요나 전쟁 때 거란과 요나가 전쟁을 했다는 이 내용을 중국 사람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천령 지역이 대대로 옛날부터 고려와 여진과 북방민족과 한족이 치열하게 싸우던 곳이다. 왜?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혀 강원도하고 강원도 금강산하고 원산 사이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싸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싸움은 늘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기를 틀어 잡으면은 자기 국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천령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 천령이 옛날부터 늘 전쟁터가 됐다는 얘기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란과 요가 싸웠다. 자, 그럼 이 사실은 두 개 지도, 작은 고려, 큰 고려에서 작은 고려의 지도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 사실만 넣고 판단되시면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작은 고려 국경의 치명적인 약점의 마지막 5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고려사 지리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고려의 영토는 서북쪽으로는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지만 동북쪽, 이쪽에 동북쪽으로는 그것을 넘어섰다. 서쪽으로는 고구려 땅만이 뺏겼지만 동쪽으로는 불어났다 라고 우리 정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대략 지도를 그냥 마음에 그려봤어요. 고구려는 요동반도 전체를 지배했죠. 근데 요건 보면 요동반도 일부를 뺏겼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고려사 정사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지도하고 어느 것에 부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 정사에 있는 공식 기록은 이 당당한 고려의 지도와 부합된다 그러면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냐면 시민들께서 과연 복희대 교수팀이 연구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동의하는가를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주 복잡한 많은 얘기 다 그만두고 기존의 작은 고려의 국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 5가지 제가 짚어드렸는데 보니까 전부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 근거로 봤을 때. 그러면 이날의 고조선 연구소의 복희대 교수팀이 발견한 큰 고려의 새로운 국경의 주장, 학설의 근거를 5가지만 제가 골라서 소개시켜드리고, 그 근거가 그럴듯하다라고 하면 또 한번 박수를 치시고,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게 샘플링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희대 교수팀은 겸손하게도 이거는 절대로 이날의 고조선 연구소가 새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당연시됐던 전통사업을 복원한 거에 불과하다. 그 위에다가 조선 정도부가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를 걷어놨더니 원래 고려의 영토가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서희 장군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소선정하고談判을 잘해가지고 강동육주를 안 뺏겼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 강동육주에 강동만 하고 놓고 보자는 겁니다. 강동은 말 그대로 강의 동쪽이란 말이죠. 강의 동쪽. 그런데 지금 복희대 교수님은 거기서 말하는 강은 요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냈습니다. 근데 기존 교과서에서는 그게 아니고 압록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압록강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입니다. 압록강에서는 강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 삼국시대 주 그러면은 양주, 상주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압록강 밑에다가 육주를 몰아놨는데 원래 그 육주는 조그만 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비교적 넓은 지역인데 아무튼 기존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육주가 다 여기 몰려있다. 그런데 그건 미안하지만은 강의 동쪽이 아니라 강의 남쪽이에요. 남쪽입니다. 그런데 복희대 교수님이 밝히는 요하에 따르면 요하가 그 서희 장군이 뺏기지 않았던 그 고려의 딸이 간다면은 강동육주라는 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강동육주라고 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강동육주라는 말 자체로 봤을 때 작은 고려보다는 복희대 교수님이 밝힌 요동에 거친 고려 국경이 그 사실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세종실록 시리즈에 보면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사료로서 가치 인정받은 거죠. 조선왕조 실록만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윤관의 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윤관의 구성은 두만강에서 봉엄진까지는 700리, 동북쪽으로 선출령, 이거는 봉엄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선출령에도 봉엄진 하나 쌓은 건데 700리 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려 국경은 두만강은커녕 어디로 내려와 있습니까? 원산에 내려와 있죠, 원산에. 그렇다면 우리 세종실록 지리지에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700리에 그 고려의 군사시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은 작은 고려, 큰 고려 중에서 큰 고려를 찾아낸 인하대 연구와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박수 조심스럽게 치셔도 여러분 박수를 친다고 하면 내가 지장 찍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난 동의한다라. 왜냐면 저는 다 보면서 시민들이 동의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사는 몇몇 학자분들의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저도 주인입니다. 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고려시대 때 개경은 개성이고요. 그 당시 서울은 남경이라고 불렀고 경주는 동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르치기는 서경을 한반도 평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서경이 2개 있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요 고려사라든가 고려의 공식 기록들입니다. 자, 보시면 고려사 열전 홍역현에 왕건이 나라를 세운 곳이 요좌의 반을 차지. 여기서 말한 요좌는 요하의 왼쪽이니까 우리가 보기엔 동쪽인 거죠. 요좌의 반을 차지하고 건국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려는 요하를 끼고 건국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1972년 광종 때 유명한 성녀가 귀국할 때 요성으로 들어와서 귀국했다. 요성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귀국했다라고 그랬어요. 요성은 요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990년에 성종, 고려 성종 때 우리 고려의 성군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직접 서경에 가게 됐는데 그 서경이 요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경에 갔는데 그 이름을 달리 불러가지고 요성이라고 또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요성, 요자. 이걸 보면은 고려시대 공식 기록에는 요하의 동쪽에 초기만 해도 영토가 걸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고려, 작은 고려가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지 말고 요 고려의 공식적인 기록만 놓고 봤을 때 고려가 요하 동쪽에 최소한 한때는 걸쳐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국제정착이기 때문에, 남의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도시스럽게 예를 갖춰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존 학설과 치명적으로 어긋나는 사료가 있으면은 기존 통설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정사의 기록에 보려는 요하 동쪽에 걸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한반도에 끌어내린 영토를 100% 진리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다른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제가 하는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해도 100%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99%, 95%의 신뢰도 수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려 국경 얘기에서는, 그 작은 국경 얘기하는 분들은 다 필요 없고, 100% 진리야. 이 작은 고려가 100% 진리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제정착을 하는 사회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리거러스하게 데이터를,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해도 우리는 100% 맞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 인종 때, 김부식 때죠. 송나라 성이라는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아주 방대한 첩보 보고서를 썼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자료인데 고려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려도경에 보면은 고려 영토를 얘기하면서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에 막혀있다. 요해는 발해입니다. 요해는 발해예요. 그 다음에 육지로 가서 요하를 건너니까 그 동쪽이 고려의 기경, 국경이더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역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왜 하드 데이터냐면은 그것은 고려를 최대한 낮춰보려고 했던 외국인이 쓴 기록이기 때문에 고려인은 자기 영토를 불리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은 불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고려의 역사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훨씬 높은 그 기록에 고려는 국경의 영토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고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많은 기록에서 요 지명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학술적인 주장을 할 때는 하드 데이터, 그렇죠? 그 다음에 물증을 근거로 해서 학설을 만들어야지, 만약 하나라도 삐끗나면은 자기가 기존에 세웠던 통설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학자는 사실을 추구하는 게 학자고 거기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왜 문제가 많은 학설을 고집할까? 제가 정치학자로서 고려 국경을 연구하시는 작은 국경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 큰 고려, 작은 고려 얘기할 때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인하대 고조선 연구팀에서 밝혀낸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요 나라의 역사책인 노사와 그 다음에 금나라 역사책인 금사를 별로 열심히 연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한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울대 경제과나 고대에서 고려 시대 전공자, 고려 조세제도를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사료 비판은 뭐냐면 A나라, B나라, C나라 사료를 넣고 역사책을 넣고 치밀하게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해간 겁니다. 하나 비교를 해서 이제 어느 것이 맞는가를 쪽집게 하듯이 콕콕 찍어내는 게 사료 비판이에요. 근데 이 윤한택 교수가 해봤더니 고려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사에는 보이지 않는 점들이 요사, 금사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거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한자를 막 해야 되고 디지털 데이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일일이 본인이 다 읽어야 됩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압록강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발음은 똑같은데 성조어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발음 읽으면 많이 다른 강이에요. 특히 한자 뭐가 다르냐? 요 녹자를 보세요. 물수변이죠? 요 녹자는 실사변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비전 사사 기록에 보면 서암록, 동암록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요사와 금사를 치밀하게 검토를 했더니 윤한택 교수가 검토를 했더니 요 물수변을 쓰는 암록, 요거는 이제
맑은 압록자고 녹자고 요거는 푸른 녹자입니다. 요 맑은 압록자였을 때 압록강 동쪽에 고려시대에 군사시설이 있었다라고 묘사 검사에 명확히 나오고 이 데이터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책을 썼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뭐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천동지할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기존 학계에서 이걸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됩니다. 왜요? 기존의 학설은 너무 충격적으로 다르니까. 그런데 논쟁은 하나 없이, 논문 하나, 반박 논문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엉뚱한 지도를 그려놓은 사람들이 유사사학자다, 사이비사학자다라고 인신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사실이 밝혀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면 요 고려 국경은 스다 소기츠라고 하는 일본의 조선 총독부와 협력했던 간편학자가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또 우리 국경, 이 국경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날의 국책팀이 보관한 지도는 요 지도인데 그래서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사학계에서 고려 국경을 연구한 분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좀 게을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연구해놓은 것을 그냥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도끼대 교수팀의 이야기고, 그러면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도끼대 교수의 주장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100%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A와 B 중에서 A가 B보다는 좀 더 타당하다.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여러 국가가 있을 때 국가들의 힘이 비등비등하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얘기합니다. 비슷하면.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군력이 강대한 나라가 있으면은 국가의 속성상 작은 나라를 공격해서 지배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나라가 옆에 있을 때 내가 위협을 받으면은 그 위협에 대응해서 나하고 다른 나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균형을 맞추면은 감히 공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힘의 균형 이론입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을 달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를 균형자라고 불러요. 균형자, 밸런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영국이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월치와 월치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렇게 균형을 맺을 때 균형을 맺을 수 없는 나라, 아무리 해도 강대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균형 동맹을 할 수 없는 나라는 포기하고 편승을 한다고 해요. 편승. 강대국한테 그냥 항복이 아니라 그 편이 되는 겁니다. 편이 돼가지고 그 강대국이, 그러니까 내가 강대국 A가 있고 내가 작은 나라 B예요. 근데 또 다른 나라 C가 있을 때 B와 C가 힘을 합쳐서 A에 대항하지 않고 내가 강대국 편이 돼서 C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편승이라고 불러요. 편승. 밴드웨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편승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현저하게 힘이 작은 나라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균형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몇 가지 말씀드린 건 더 종합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면은 균형 동맹을 해서 위협을 없앤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힘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나의 적의 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약자를 공격해가지고 전리품을, 갱평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전략은 균형 동맹을 선택하거나 편승을 하거나 이 두 가지에 나눠지죠. 자, 그렇다면 고려의 외교 행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려가 원나라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되겠으니까 편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같이 공격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 때는 좀 애매하지만 거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행동을 보면 고려가 거란한테 항복하거나 거란 편이 돼서 송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라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균형자. 거란은 하고도 싸우다 이겼죠. 그렇죠? 몇 차례 치유를 달겨냈습니다. 이겨내고 나서 고려가 배를 이렇게 내밀고 송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압적으로 외교를 합니다. 그래도 송나라가 쩔쩔매요. 알았어. 너한테 해줄게. 또
거란 가서도 토지를 땅땅 치면은 고려 사신들에 대해서 거란이 쩌쩌는 왜? 고려가 어느 편이 되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은 그런 행태를 한 걸 보면은 고려는 균형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는 균형자 외교를 했다는 사실은 고려가 약속일까요? 강대국일까요? 강대국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려가. 자, 그렇다면 그런 강대국 고려는 요하에 걸쳐 있었던 큰 고려일까요? 아니면 한반도에 찌그러져 있던 작은 고려일까요? 큰 고려야 그런 외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정치학에서 나라의 외교 패턴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자,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요하에 걸친 고려, 그 다음에 한반도에 찌그러드는 고려 중에서 요하에 걸친 고려가 100% 맞다고 확신했었지만 복귀대 교수의 학설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작은 고려보다는 큰 고려가 타당하다라고 저는 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문 연구는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근거도 없이 그거에 반대되는 근거가 계속 나오는데 타조가 모래에다 머리를 박고 몰라 한 것처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사업은 이미 국가 예산을 들어가서 한 사업입니다. 이거 지울 수 없어요.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논쟁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자 국제정치학 전공자 학자로서 봤을 때는 두 학설이 어느가 그냥 100% 맞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희 분야에서는. 대신 큰 고려의 학설이 작은 고려 학설보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만 봤을 때. 또 저는 국제관계 연구하기 때문에 고려 외교 행태, 데이터를 끌어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고려는 강대국, 초기만 해도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강연의 핵심 내용이고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1945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 건수를 전수조사합니다. 샘플링 조사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뭐냐면은 복귀대 교수처럼 과거의 고려가 강대국의 사이에 낀 새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책들만 모은 거예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발견한 게 뭐냐? 희한하게 요 시기하고 많이 다르죠? 요 시기는 복귀대 교수 같은 주장을 하는 출판물이 힘을 못 썼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요 시기는 훨씬 많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늘어나고 있죠. 이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귀대 교수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은 요 시기에는 힘을 못 썼다는 게. 근데 요 시기가 언제냐? 바로 1950년부터 군사정권이 끝나는 시기까지입니다. 군부 독재 시기에는 학문의 자유도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학문의 자유가 위축이 됐을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복귀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은 군사정권의 주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쪽 주류사학에서 복귀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은 파시즘이다. 군사정권에서 좋아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복귀대 교수 팀을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데이터하고 맞습니까? 정반대 얘기죠? 정반대 얘기입니다. 복귀대 교수가 주장하는 그 내용은 민족사학은 오히려 이 시기에는 힘을 못 쓰고 가만히 죽어 지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복귀대 교수가 억울한 음해를 갖고 있다라고 보세요. 이 출판물의 총합 데이터, 이제 어려운 말씀 어그리게이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그리게이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최근 폭증하는 비주류 사학의 이 비주류 사학을 이제 복귀대 교수 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판물은 민주화 이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53년부터 92년까지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족사학은 바로 상해 임적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었죠? 조선 청덕부 사학이 있었습니다. 상해 임적사학은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근데 이 주류사학이 이 시기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지만은 이게 무너진 다음부터는 상해 임적사학이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귀대 교수의 주장은 그것은 군사정권 때 유행했던 영토에 관심을
빠진 그런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음해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